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이어서 건축법 진도 계속 준비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 256페이지 6번입니다. 256페이지예요. 자, 문제 읽어볼까요? 건축법 내용상 건축물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등에 걸친 경우의 조치에 관한 규정 중에서 틀린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먼저 그 밑에 해설을 참고하면서 설명을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봐주시죠. 해설을 먼저 할게요.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고 우리 국토교육법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아마 학습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칠 수 있죠.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 개의 대지 1,500제곱미터입니다. 1,500제곱미터인데 이게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쳐 있는 거죠. 이 도로가 있고요. 자, 왼쪽은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고 1,500제곱미터 가운데서 준주거지역에 대지가 1,000제곱미터가 걸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1종 일반 주거지로 하겠습니다.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의 걸친 면적이 500제곱미터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한 개의 대지 1,500제곱미터를 샀는데 이렇게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도 이제 집을 지을 때, 우리 국토교육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국토교육법은, 대답을 좀 하죠. 국토교육법은 어떻게 됐죠? 국토교육법은,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게 됐을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만약 있다면은, 이제 집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건축 제한은 그중 가장 넓은 지역에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기억나죠? 이제 건축법이에요. 근데 이게 국토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각이죠. 각각의 용도지역이에요.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국토교육법에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각각이니까 준주거지에 걸친 1,0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이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에 걸친 500제곱미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각각 이렇게 적용받아요. 국토교육법에 의하면은 330제곱미터 이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건축법은 조금 달라요. 건축법은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걸치게 되면은 건축법은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국토교육법은 330제곱미터가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건축법은 대지의 과반이죠. 대지의 과반이 떠올라야 되죠.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그러면은 건축법에 의하면은 대지의 과반이 1,500제곱미터 가운데도 준주거지역이 1,000제곱미터니까 대지의 과반이 준주거지역에 속하잖아. 그래서 이 1,500제곱미터의 대지 전부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국토교육법과 비교해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원칙인데, 건축법에서는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특례가 있잖아요. 특례는 우리 국토교육법과 똑같아. 특례. 자,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게 된 거죠. 기억나죠?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토교육법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이 적용되니까 대지에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똑같이 국토교육부하고. 그 다음에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 지역 등 사이에 방화벽으로 구획이 됐어. 뭐 기억나죠? 똑같아요. 방화벽으로 구획되면은 방화지구의 건축물 부분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방화벽으로 막아뒀기 때문에 그 밖의 건축물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방화벽으로 구획된 밖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특례는 똑같습니다. 녹지지역, 한계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을 줄인 거예요. 한계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을 줄였습니다. 녹지지역과 뭐 준주거지역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면적을 안 따지고 각각이죠.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각각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에 걸치면은 각각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국토교육과 똑같습니다. 건축과 똑같은데 없는 게 있어.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에 관한 건축법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일부 걸치면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구에 적용이 될 건축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국토교육부 규정이 있었죠. 근데 그 규정이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에 관한 건축법 규정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별하시고 이것은 두 가지는 같고 고도지구에 걸친 특례 규정은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밑에 그 해설에 보면은 정리가 잘 돼 있다고 그림을 안 그렸지만 설명 듣고 나중에 이제 해설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설명 듣고도 이해가 부족하면 오후에 또 사무실에 찾아오시면은 네, 제가 약간의 구박은 드리겠지만 농담이고 잘 설명할 겁니다. 자, 6번 오십시오. 문제 읽어봅시다. 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친 경우 조치에 관한 규정 중에서 잘못된 것은 자,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치면은 과반에 관계없이 건축물과 대지는 대지 정보에 대해서 각각 맞습니까?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면은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줄 거면 되죠. 아까 통례로 소용됐죠? 네. 그래서 1번 옵니까 없습니까? 오. 그 다음에 2번. 국토교육법의 경우에는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게 되면 얼마 기준이죠? 330제곱미터 기준으로 행위 제한을 적용함이 원칙이지만 건축법은 330을 따집니까? 대지의 과반입니까? 대지의 과반을 기준으로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그럼 비교해서 설명 듣고 나니까 읽어지죠. 다음 3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게 되면 그 건축물과 대지 정보입니까? 건축물 정보입니까? 그 건축물 정보에 대해서 대지는 빠져야 되죠. 그 건축물 정보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4번. 당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번. 건축물과 대지 정보에 대해서 그 대지에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확합니까? 네.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면적 산정 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 7번 문제는 하나 보고 갑시다. 둘 중 하나는 보고 갑시다. 네, 그래서 7번은 같이 읽어드릴게요. 7번 봅니다. 건축법상 면적 등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층고 동그라미 하죠? 층고 동그라미 하시고 봐주세요. 여러분 이거 이 부분을 봐주시죠. 자, 이렇게 이제 이게 건축물의 바닥면이라면은 자, 방의 바닥 구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주체 윗면까지 높이 이걸 뭐라고 하죠? 층의 높이라고 합니다. 방의 바닥 구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주체 윗면까지 높이를 층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어볼게요. 이것도 다 배웠죠?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천정까지의 높이를 뭐라고 하죠? 천정을 건축부에서는 천정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반자. 그래서 이것은 반자 높이입니다. 그러면은 층고하고 반자 높이는 같습니까? 다르게 산정됩니까? 다르게. 방의 바닥 구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주체 윗면까지 높이는 층고.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는 무슨 높이? 반자 높이. 반자 높이라고 합니다. 천정을 뭐라고 하죠? 반자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학원이 이거 4층이죠, 4층. 4층이잖아. 그럼 이 4층의 층고는 4층 바닥 구조체 밑면으로부터 몇 층? 위에 5층 바닥 구조체 밑면까지 높이를 이제 이 4층의 층고, 층 높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발을 두고 있는 바닥면으로부터,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여기 조명이 달리는 우리가 말하는 천정까지 높이는 무슨 높이죠? 반자 높이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1번은 5 믿겠습니까? 5. 1번 볼게요.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밑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밑면까지 높이로 한다. 이게 원칙이고 예외는 읽어봐요. 그 다음에 2번 옵니다.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한 개 동의 건축을 해. 각 층 바닥 면적 모두를 합한 합계입니까? 그중 지하층 면적은 제외됩니까? 지하층 면적은 제외. 잠깐만요. 이제 이것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이제 부분이 됩니다. 지금쯤은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네, 잡아주시고. 이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이고. 그럼 지하층이 몇 개 층이죠? 3개 층. 지상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층이 됩니다. 7개 층. 그러면은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100제곱미터를 전부 동일하다면은 지상층 7개니까 합하면 얼마죠? 700제곱미터. 지하층 3개층 합하면 300제곱미터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연면적 산정에는 지하층 면적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 그래서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 바닥 면적이 포함되니까 1000제곱미터다라고 해야 되죠. 단 용적률 산정.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되죠. 우리 용적률 산정을 할 때 연면적에도 제외되는 게 4개가 있어.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부속 용도로 쓰는 주차장 면적, 그리고 대피 공간, 피난 안전구역 면적 등은 제외가 됩니다. 네. 여기 있네. 오른쪽에 나와 있죠. 257페이지 보면은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도 제외되는 것, 지하층, 지상층의 부속 용도로 쓰는 주차장 면적, 초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 경사진 지붕의 대피 공간 면적 등은 제외가 되죠. 많이 했던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죠. 네, 읽어보시고 8번도 연습하시고 여러분이 보시고요. 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정의된 대로 개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9번은 중요하죠. 258페이지입니다. 9번은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꼭 하셔야 돼요. 네. 자,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그 옥상 부분은 층수에 산입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됩니다. 네. 그 다음에 높이에만 포함된다. 틀렸죠? 네. 보시죠. 높이 산정은 나중에 좀 이따 나올 겁니다. 한번 봐주세요. 네. 우리 건물에 보면은, 자, 지하층은 없다고 하고요. 지상층이 20층이에요. 20층. 이 건축물은 20층이죠. 그래서 층수 산정에는 혹시 지하층이 들어도 지하층은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가 돼요. 지하층은 층수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은 20층인데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등이 옥상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옛날 아파트 보면 승강기탑이 다 있잖아, 위에. 옥상에 보면은. 이걸 한 개의 층수로 볼지 안 볼지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 이 승강기탑이 있으면은 자, 옥상에 있는 승강기탑 등의 이 수평 투영 면적, 이 수평 투영 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있겠죠. 이 건축 면적이 얼마죠? 8분의 1 이하. 기준이 딱 그래요. 옥상에 있는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망루 등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이 건축 면적의 얼마 이하? 8분의 1 이하이면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문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다시 봐요. 옥상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그 옥상 부분은 층수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높이에만 포함된다. 틀렸죠? 높이에만 포함된다도 이것도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돼요. 한번 봐요. 높이를 산정할 때는 봐주세요. 높이를 산정할 때는, 잠깐만요. 어차피 L이니까. 자, 이 건축물의 높이는 지하층 높이는 포함시킵니까? 지표면부터 합니까? 지표면으로부터 상단까지 높이죠. 상단까지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만약에 50m로 갑시다. 50m 높이에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는 50m입니다, 지금. 50m인데, 위에 승강기탑, 계단탑, 옥상에 또 장식탑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높이가 15m예요. 그러면은 이 건축물 높이를 그 옥상에 있는 승강기탑, 장식탑의 높이가 15m라면은 이 15m를 50m에 포함시킬지 제외시킬지 15m 중에서 얼마를 포함시켜야 되는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법을 만든 거죠. 자, 옥상 부분의 승강기탑 등의 바닥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은 8분의 1 이하예요, 지금. 이하이면은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등 옥상 부분의 높이 중에서 12m를 넘는 부분,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되니까 12m까지는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이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옥상의 수평투영 면적, 승강기탑의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라면은 그 승강기탑의 높이가 15m면은 12m를 넘는 부분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3m. 이 3m만 높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지표면으로부터 상단까지 높이 50m에다가 옥상 부분의 높이 12m를 넘는 3m만 포함시켜서 이 건축물의 법상 높이는 53m 그렇게 산정한다고. 이해가 됐죠? 네. 뒤에 그 높이 산정할 때 다시 나올 거예요. 네. 그때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그렇게 합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면은 층수에 산입합니까? 산입하지 않습니까?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높이에만 포함된다. 높이에 전부 포함되는 게 아니고 12m 넘는 부분,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이 되는 거예요. 왜 틀린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죠? 1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번. 위 1번의 경우 삽격수를 받아 건설한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은 6분의 1, 8분의 1이 아니고 그때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 그 부분은 청수에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삽격수를 얻어서 건설한 공동주택은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삽격수를 얻어서 건설한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은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얼마? 6분의 1 이하이면 청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8분의 1.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은 6분의 1 기준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원칙, 2번 예외에 딱 묶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지하층 건축물에 청수에 산입하지 않고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한 개 층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우리 그 남산타워 몇 층이에요? 남산타워 몇 층이에요? 하면은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밖에서 보면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건축에서는 한 개의 층수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그러면은 부분에 따라서 높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지. 이 부분은 있죠. 이 부분은 20층이에요. 이 부분은 20층이고 같은 건물인데 이 부분이 16층입니다. 16층. 그러면은 부분에 따라서 건축물이 같은 건물인데 부분에 따라서 높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때. 이럴 때는 두 개를 합하여 평균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 둘 중 낮은 층수입니까? 많은 층수입니까? 많은 층수.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상 16층입니까? 20층입니까? 20층. 그런 뜻이에요. 그 중
많은 청수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9번 같은 거 어렵게 하니까 또 가끔 이게 지문 속에 들어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등등 연면적 등등은 참고하시고요. 넘기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은 아니죠. 네, 우리가 중요하게 핵심으로 다루지는 않았죠. 12번. 다음과 같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이 있다. 이 토지에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이 300%라고 하면은 현 상태에서 지상으로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고개 들어주십시오. 뭘 구하라고 그랬죠? 용적률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증축 가능한 연면적을 구하잖아. 증축 가능한 연면적. 현재 건축물이 있는데 얼마를 더 증축할 수 있느냐, 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용적률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이죠, 비율. 그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퍼센트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때 용적률 산출을 위한 연면적 계산은 아까 몇 가지가 제외됐죠? 4가지. 지하층, 주차장, 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 같이 오요. 뭐죠? 지하층, 주차장, 대피공간, 피난안전구역이 나올 때마다 적지 말고 나올 때마다 외우라고. 아셨죠? 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올 때마다 적으면서 매번 작년 11월 때부터 필기는 하는데 못 외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망설임 없이 이제 이런 거는. 근데, 그러면 지금 용적률이, 대지 면적이 얼마죠? 용적률을 구해보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 지금 1000대 있죠? 대지 면적이 1000. 용적률을 줬던데 값을, 용적률을 줬어. 용적률이 얼마죠? 300을 줬잖아, 300을. 그럼 연면적을 알 수 있잖아.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용적률을 300%를 허용하면은 건축 가능한 연면적을 알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2개를 떼버리고 2배를 떼버리면은 10 곱하기 300하면 얼마입니까? 3000. 그러면은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용적률을 300% 허용하면은 건축 가능한 연면적은 얼마라는 거죠? 3000. 건축 가능한 연면적은 3000제곱미터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근데 현재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인지를 알면은 얼마를 더 증축할 수 있는지 알죠? 현재 건축물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용적률 산출을 위한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의 지하층 면적은 포함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럼 지하 1층, 지하 2층은 상관이 없잖아. 지상 1층, 2층도 주차장이니까 지상층의 주차장도 용적률 산출을 위한 연면적은 제외되잖아. 그럼 거기 3층, 4층 연면적이 얼마죠? 주거용이니까 얼마죠? 1000. 그럼 봐요. 현재 건축된 연면적이 1000이라. 현재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연면적이 1000이라. 아까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용적률을 300%로 허용하면은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 현재 건축되어 있는 게 이미 건축된 게 1000은 건축되어 있죠. 그러면 얼마나 더 증축할 수 있어? 2000. 맞죠? 근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같이 하면은 쉬운데 혼자 시험장에서 하면 떨려서 힘들다니까. 그래서 바로 풀어보겠습니까? 일단 패스하시라고 했습니다. 일단 패스했다가 다른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 풀자라고 이미 약조했죠, 우리.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13번. 13번 우리 다 암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3번의 해설 보세요. 13번의 해설 보세요.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동네가 주거지역이라면 얼마?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아셨죠? 60제곱미터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말을 바꾸게 하면은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가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도시가 설럼화되는 거. 작은 건물이 도시에 밀집하면 도시는 빈민가 설럼화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이렇게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 그럼 13번 문제 해설 다 된 거죠? 14번 와요. 14번.
14번. 그 다음에,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우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규정에 위배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돼요. 건축법상 일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된다고. 예를 들면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허용하잖아요. 그 건폐율에 위배되는 대지 면적, 대지 분할은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용적률 규정에 위배되는 대지 분할도 제한이 돼요. 그 다음에 대지 안에 공지. 대지 안에 적당한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적당한 공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대지 안에 공지. 그 다음에 또 대지와 도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의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을 접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게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이잖아. 그 규정에 위배되게. 건축물 있는 대지가 도로의 2미터 이상 미달되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기준이 되는 규정들이야.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기준이 되는 규정,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높이 제한에 위배되는 대지 분할은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또 일조권 확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는 살짝 이제 암기가 필요해서 거기 14번에 해설에 나와 있을 거야. 14번에 해설에 박스 나와 있죠. 그게 대지 분할 제한 기준이 되는 규정이야.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기준이 되는 규정이에요.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기준이 되는 규정이 그게 4개 나와 있죠. 1번 줄 거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2번 건폐율. 3번 용적률. 4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 여기 없는 거 적으세요. 대지 안에 공지. 대지 안에 공지.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적으세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런 규정에 위배되는 대지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 높이 제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 그리고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대지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셨죠? 대지 분할 제한 기준이 되는 건축법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도 이제 제목을 잘 붙여도 외워야 되겠죠. 이런 거 나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거의 출제를 잘 하진 않고요. 아까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에 분할되는 대지 분할 제한 기준은 가끔 나와요. 통째로 나온 적도 있고.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복지지역은 2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13번, 14번은 같은 종류였고요. 아까 층수는 다 했죠? 네, 참고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16번 아까 설명드린 건데 40m, 15m 돼 있죠? 네, 건축 면적이 1000이고 120이고. 잠깐만요. 한번 봐주세요. 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건축 면적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1000. 건축 면적이 1000제곱미터잖아.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옥상에 보니까 뭐 승강기탑이 뭔지 있죠? 옥상에 뭐 있죠? 있잖아. 그 수평 면적 합계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제곱미터잖아. 그럼 아까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이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라는 거 맞죠? 이 높이가 아마 거기 40m가 나와 있죠. 그럼 이 건축물 높이는 40m가 원칙이라. 단 옥상에, 그죠?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이 있을 수 있잖아. 그 높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5m 되어 있죠. 그 15m. 그럼 아까 이 옥상 부분에 승강기탑, 장식탑 등이 있으면 이 옥상에 있는 승강기탑 등의 수평 면적 합계가 120이잖아. 이 120제곱미터가 건축 면적 1000제곱미터의 8분의 1 넘어요? 이하예요? 이하잖아, 이하.
120제곱미터는 1000제곱미터의 8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 15m 중에서 얼마를 넘는? 12m를 넘는 부분, 12m를 넘는 부분만,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의 산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15m 중에서 12m를 넘는 부분은 몇 미터죠? 3m니까. 이 건축물의 법상 높이는 몇 미터죠? 43m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 한번 들으셨죠?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론적으로 알을 수도 이런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든.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위축되게 되면 그 웃으면서 패스합니까? 웃으면서 패스했다가 통과했다가 나중에 이제 푸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17번. 17번도 제가 이거 기억나는 게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인데 이 문제도 정답률이 거의 없었대요. 10%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해서 그래요. 한번 볼게요. 지하층이 2개 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지상층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미터마다 한 개 층입니까? 4미터마다 한 개 층으로 본단 말이야. 그리고 건축물의 바닥은 600제곱미터인데 600제곱미터 가운데서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에 해당 부분은 높이가 12m고 나머지 300제곱미터에 해당 부분은 16m니까 같은 건축물인데 높이에 따라 부분에 따라서 높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하나의 건축물의 높이가 다르면은 그중 많은 층수를 하잖아. 그럼 이 건물은 층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16m가 12m보다 더 높죠? 그러면 4m마다 한 개 층이니까 몇 미터입니까? 4층.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알고 풀면 쉬운데 시험장에서 만나면 당황스럽다니까. 네. 연습을 하도록 그냥 두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8번 오세요. 18번. 18번은 건축법상 지역직원에서 건축 제한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18번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또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잠깐 들고 설명을 좀 듣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 들으시고 같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봐주시죠. 네. 건축법상 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2가지. 크게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높이 제한 방법 2가지 하면은 지금 목차가 막 떠오르죠? 머릿속에. 그죠? 건축법상 높이 제한 방법 2가지가 탁 떠올라야 되죠.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방법에는 첫 번째, 가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금방 가로구기로 하시면 감사합니다. 야, 진짜 이 목차가 떠올라야 돼요.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 제한하는 방법이 있죠. 건축법상 높이 제한 방법은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조권 확보, 일조권 확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2가지가 있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방법,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 방법. 분필을 아껴야 되니까 불을 진 거 써야지. 가로구역. 가로구역은 길가짜의 길로자예요. 대충 눈치챘죠? 기억날 겁니다. 다 보셨으니까. 이게 도로예요, 여러분. 도로. 이렇게 도로로 쌓인 부분을 뭐라고 하죠? 가로구역이라고 하죠. 가로구역. 그러면은 도시가전에는 다 이렇게 바둑판처럼 도로로 구역되기 때문에 이제 가로구역이 많죠.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원칙은 허가권자. 허가권자가 서울 강남은 강남구청장.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누구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여서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 우리 평택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는 평택시에서 높이를 지정해서 공고해요. 그리고 서울은 관할구청장이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해서 공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구 관할구역이라면 강남구청장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이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높이는 50m다 라고 높이를 지정해서 허가권자가 지정해서 공고를 해버리면 이 가로구역 안에 모든 대지 소유자는
허가권자가 지정 공간 50m 이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높이 제한을 받는 거야. 50m 초과는 건축은 허용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높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특례가 허용되잖아. 근데 세 가지 특례가 목차를 떠올리라니까, 목차를. 지금 목차가 떠오르면 되죠. 허가권자가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에서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하면 죽는다. 이렇게 높이 제한하는 게 원칙인데 세 가지 특례가 허용된다니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완화 적용 가능합니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50m로 공고됐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건물은 55m까지, 60m까지 이렇게 완화 적용이 가능해요. 최고 높이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같은 가로구역인데 여기는 50m, 여기는 30m.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 공고해서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이한 높이, 서로 상다르이. 상이한 높이를 지정 공고해서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한데 이것도 시험 나왔는데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적에서는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시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까? 조례로 정합니까? 조례. 그래서 가로구역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조례로 정하고 조례를 정한 높이를 초과하여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다. 5 믿겠습니까? 5.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 거죠. 이 세 가지. 그러면 높이 제한 끝.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계셨지만 시간이 가면 잠시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민법 하다 보면은 개론 좀 하다 보면은 공법 잊어버리는 거 당연한 거라니까. 그걸 나만 그렇다고 힘들어하실 필요가 없어. 이렇게 반복하고 또 오늘 일을 알게 되면은 또 잊어버려도 또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이제 마음 놓고 잊어버리세요. 또 9월 달에 동행할 때 또 나와요. 반복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면 되지 뭐. 그죠?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일조권 납부입니다. 일조권 납부를 위해서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용도지역이 두 개가 있어. 말씀해 주세요. 전주 1조. 전용주거지역. 전주죠.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21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전주, 일반주거지역, 일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땅 사면은 건축에 허용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에 허용된 모든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아요. 그럼 21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용도지역은 두 군데뿐이죠. 전주 1쪽에서 1조권만 나오면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전주 1조, 전주 1조 이렇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그럼 봐주세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땅 사면은 건축을 제한받거든요.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왼쪽은 남쪽, 오른쪽은 북쪽이에요. 북쪽. 그러면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하면은 남쪽 하늘에 뭐가 있죠? 보통 태양이 있잖아요. 우리 북반구니까 태양이 이렇게 비추잖아요. 이렇게 비추죠. 근데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주가 봐요. 여기다 건축을 해버리면은 건물이 햇빛을 가리잖아. 북쪽 대지 1조권이 확보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에 1조권, 이 북쪽 대지 1조권을 햇빛을 보게 해주려고 법을 만들었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건축을 할 때는 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에 따라서 이 높이에 따라서 정북 방향, 건축물 기준으로 여기는 정남 방향의 대지고 여기는 정북 방향의 대지잖아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 이 기준이야.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하는 건축 높이에 따라서 북쪽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 건물을 띄워서 건축합니다. 이 사이를 띄워야 돼. 9m 이하는 1.5m 이상을 띄우면 돼. 9m를 초과하면은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그거 뭐저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가 10m면은 9m 초과했잖아. 해당 건축물 높이 10m의 2분의 1. 그러니까 5m 이상을 정북 방향 인접대지로 건물을 띄워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이 봐요. 이 건물이 여기에 건축됐어.
이 위로 일조권 확보될 수 있죠. 그런 의미라고. 9m 초과하면은 1.5m 이상을 띄웁니다. 9m 이하는 1.5m 이상, 9m를 초과하면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그렇게 되는 거라고. 아셨죠? 오케이. 다만 이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거나 막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건축 협정이 체결됐거나 이렇게 나와요. 이런 지역은 일조권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정북 방향으로의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대지가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가 아닐 수도 있는, 이게 상업지일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앞 정남 방향에 있는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 건축을 할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강의를, 이 부분에 이런 강의를 살짝 한번 들어주면은 제가 이론을 다 할 수는 없잖아, 지금. 핵심만 전달해드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용도지은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급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몇 개가지가 있죠? 29개. 그 중에서 공동주택은, 건축급상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건축급상 공동주택에는 뭐가 있죠? 종류? 연다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됩니다. 네. 다만 공동주택 중에서 단 어디서 제외되죠?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도 일조권 확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알고 있죠? 층수가 몇 층? 2층 이하. 층수가 2층 이하. 노소 높이가 8m. 높이가 8m 이하. 8m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할 수 있습니까? 제외할 수 있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네. 높이 제한에 대한 설명을 80%는 해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 20, 30%는 인터넷 강의로 살짝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문제 봐요. 18번. 건축급상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면 그 전부는 그 건축물 전부죠.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까 다 했죠? 1번이 답이에요. 맞는 것. 2번,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 구역 안에서는 건축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 옮기겠습니까? 시장은 허가권자잖아. 아까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하지만 같은 가로구역, 동일한 가로구역에서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잖아, 그죠? 틀린 거잖아요. 3번,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적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에 1.5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거 삭제된 지가 오래됐어. 오래전 삭제.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삭제 규정. 4번 2층 이하로서 높이가 3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12m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죠? 몇 층?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5번 정북 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제 재판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로 높이를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한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정북 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하고 있다. 잠깐만요.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인데 북 봐요. 이 건축물의 정북 방향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가 도로 등에 접하고 있는 거야. 그럴 거에는 여기는 일조권의 확보를 해야 될 목표물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정북 방향의 대지로부터 거리를 띄웁니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정남입니까? 정남 방향의 대지로부터 띄워 건축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5번은 정북 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까지 미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손떼고 건축의 높이를 정북이 아니고 뭐죠? 예외적으로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로 경계수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 건축이 허용이 됩니다. 네. 정남 방향의 대지 경계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네. 예외 규정이니까. 아까 여기 설명할 때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니까 이런 것은 기본서를 살짝 한번 확인하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책장을 넘기겠습니다. 챕터 5 건축 설비 공개 공지 등이죠. 너무 지루하겠죠. 건축을 마치면은 안 되겠어. 너무 20분 정도 더 하면 힘들죠. 그래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